안녕하십니까. 경북대 의과대학 외과 교수 김상근입니다.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이 책을 소개해 주신 김현기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학기술, 의료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해 나옴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고안했는 사람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 것을 보니까 제가 좀 상당히 뭐 좀 뒤져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뭐 너무 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느낀 느낌을 정리를 하면 이 책은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하여서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서 이제 큰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금만 먹지 말고 도시 중심의 개인이 자신의 품성을 개발하고 과학 교육으로 대중을 교육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서 더 좋은 이전 사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이 과학기술이 이끌어가는 사람과 대중과의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격차가 벌어지니까 거기서 어찌할 줄 모르고 정보도 어찌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이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을 어차피 많이 발전했지만 기초적으로는 물리학의 기본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계속 공부를 하면 따라잡을 수 있고 이것이 가지는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문제점도 피해 나갈 수 있는데 이걸 집단적으로 좀 이 문제들을 잘 거대 담론을 내서 대중들이 잘 이해하고 이 사회 문제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클라우스 슈밥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보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전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죠.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를 이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였던 1969년경에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산 과정이 이제 자동화되는 것이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 주로 이제 반도체의 발달,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과거에 3차 산업혁명이 가졌던 처리량의 뭐 배수로 따지면 한 10,000배, 100,000배 아니면 100만 배 이런 식으로 엄청난 대량의 그 자료를 처리하고 또 엄청난 속도로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큰 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런 것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3차 산업혁명과 분리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서문에서 이제 대부분의 저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요약해서 잘 나타내기 때문에 서문을 잠깐 요약하면 클라우스 슈밥 교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란 어떤 것이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빠른 연산, 대량의 정보 저장, 빠른 통신으로 인해서 유례없는 연결성과 융합을 만들고 그 결과가 전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제가 경북대학교에 있으니까 융합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교수의 일원으로서 이제 융합학과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잡음이 많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융합이라는 것이
이 전공이 다른 분들을 모아놓는 것이 융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밥 교수의 학문 이력을 보면 융합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하버드에서 행정학 석사를 먼저 하고 스위스로 돌아가서 프리부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학 박사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과 문과를 먼저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과로 또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과와 문과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철학적으로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의 아버지이면서 정치학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모든 학문은 인간의 사유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연을 대상으로 사유하느냐 아니면 어떤 제도를 대상으로 사유하느냐의 차이뿐이지 이과적 사고와 문과적 사고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인간으로서 융합적 학문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의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렵도 하고 동물도 잡고 그러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서 농업을 하게 됐는데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가축을 에너지 원으로 사용해서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엄청난 그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수천 년간 걸쳐서 천천히 일어났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1, 2, 3차를 거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몇백 년 안에 일어났는데 그 굉장히 큰 역사적 변화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요 10몇 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역사적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때까지 농업혁명 이후로부터 겪어왔던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이 짧은 10년, 20년 안에 바로 겪고 있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이제 작고 강력한 센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의 17%는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40억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지도자들이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로봇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 자기 직장도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반발합니다. 이 변화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들이 공부를 좀 하자. 그리고 담론을 제시해서 대중들에게 충격을 완화하고 이것이 가지는 어떤 위협적 그런 어떤 것이 실제로 위협이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임을 이렇게 담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대중교육을 통해서 좀 이해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번의 변화는 이 슈바 교수의 표현은 이번 변화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진짜다 이 변화는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90년에 미국 디트로이트 3대 기업의 주가 총액은 360억 달러입니다. 전체 달을 모아서 매출은 2,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투입된 노동력은 120만 명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아주 번성할 때. 근데 2014년 디트로이트는 거의 망했고 실리콘밸리의 3대 기업의 주가 총액은 대략 한 7배, 6배, 7배 정도로 커져서 1조 900억 달러로 커집니다. 그리고 매출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근로자는 10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나오지만 노동력이 인간의 노동력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드 이펙트로서 일자리를 잃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큰 혜택을 누리지만 최근 선진국과 중국의 GDP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그 GDP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투자자의 이 재산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어떤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을 만드는 그런 그 패턴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매매가 일어나고, 근데 돈을 누가 버느냐면 주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플랫폼의 제공은 인터넷이나 뭐 전자공학 또는 그 통신의 발달을 조합해서 만든 그 이노베이터들이 현재까지는 추박 교수는 그분들이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뉴스가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필연적인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변화는 인간이 그 앞에 이제 놓이면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의해서 압도당하기 때문에 이 무기력함에 빠지는데 저자는 이건 무기력하게 빠져 있을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빨리 소사이티 내에서 이 어떤 정책을 대중을 위해서 만들지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만들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어떤 정책을 우리 지도자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노동 상실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또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이끄는 요소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세 가지입니다. 물리학이란 반도체죠. 반도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은 정보를 빨리 아주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 이런 게 이제 되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옛날처럼 어떤 그 기계나 이런 자산들을 사는 것보다는 무형의 자산이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재밌는 표현으로 택시 회사 우버에 택시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온라인 트레이딩하는 회사인 알리바바에 물품 품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는 에어비앤비 창업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요소는 또 생물학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그 제네틱스와 에피제네틱스를 2년간 연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걸 보고 제가 레지던트 지금 한 20-30년 전에 레지던트 할 때, 그때 분자 단위에서 이제 생물학을 하는 그때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MD 앤더슨에 가보니까 그때 20년 전에 그 삼성 TV가 $700 했었고, 근데 조그만한 애플의 안티바디가 $700 했습니다. 그래서 이 TV, 우리나라 TV가 수출돼서 베스트바이에 전시되는 것도 좋지만, 작은 안티바디를 만드는 그 기술이 있으면 작은 소량의 그 물질로도 TV 한 대만큼의 그 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이나 셀트리온도 맨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계속 발달해간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이 가지는 영향력을 보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수박 교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병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읽어봤고, 그 증거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성장률보다 계속 낮아서 지금
3에서 3.5%에 고착되어 있다고 하고 또 이러한 그 저성장은 구조적이라고 하고 이 구조적 저성장 이 말이 secular stagnation이라고 하는데 김영기 교수님 뭐 너무나 잘 아시지 싶은데 이 수요가 없는 거죠. 수요가 없어서 계속 저성장되는 그런 구조로 1938년에 한센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언급했는데 지금도 최근에 2014년에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그 구조적 저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을 하다가 지금 성장이 아주 낮게 가고 있는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아마 고도 성장하다가 지금 조금 낮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 세계적인 저성장 이외에 이걸 좀 좋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저성장이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저성장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노동 생산이 이제 좀 줄어드는데 최박 교수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걸 제시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스마트하게 고령화되어도 스마트하게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생산성이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저성장에 대한 견해와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면 그 지수상에는 저성장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진보하는데도 성장 지수가 낮다. 이 수수께끼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원인은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온 어떤 새로운 재화,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이 측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15분 만에 온다든지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에 가지 않고 최신 영화를 바로 볼 수 있다든지 또 택시를 타려면 바로 해서 집 밖에 나가면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이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그 경제학으로 지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화는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수로 보면 저성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 성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저성장의 문제, 노동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에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그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20억의 인구가 그 혜택을 보게 되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탄소 배출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탄소 배출을 예를 들어 10,000원어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99만 원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10,000원은 본인이 해서 이제 겨우 사업가는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탄소 배출을 낮추는 기술이 발달해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포집 기술, 예를 들어서 날아다니는 그 탄소를 모아가지고 포도당, 식물은 포도당을 만들죠. 그걸로 석유도 만들고, 그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맨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와 사회 조직이 또 국민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을 포용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계속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전자정부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 경쟁력은 어디 있느냐? 비용을 감소하는 것이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핵심적 과제였는데 비용 감소보다는 재화와 서비스의 혁신적 제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성할 때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어떻게 혁신적인 그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혁신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정적 문제는 주로 노동력의 위기입니다. 육체 노동이 자동화되면 자연히 직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던 일들이 이제 직업이 없어지면 제가 외과의사인데 외과의사는 사라질 위험 순서에서 굉장히 낮더라고요. 방사선과 의사는 사라지는 가능성이 좀 많고 손으로 하고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역할을 하는 뭐 화가라든지 예술가 뭐 이런 직업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단순한 노동은 좀 사라질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여기까지 발전해 왔는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기계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수레라든지 마차라든지 아니면 전기기관차라든지 이런 이 기계의 발전은 항상 인간에게 인간의 노동력과 인지 능력, 인간의 능력을 상승시켜 왔기 때문에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이 발전도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뭐 아주 강력한 근거는 되진 않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기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할수록 진행될수록 문제는 자본의 부족보다는 우리의 능력이 좀 못 따라가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 발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제가 그 우리 그 의학 분야 연구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이걸 다 어널리시스하는 그런 기술이 부족해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이런 한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 전문 능력을 키우는 이 일이 이 어느 집단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도시의 생산력, 그다음 미래의 향방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행히도 이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참 불행한 이야기지만 더 이상 값싼 비용이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동남아나 이런데 그 싼 비용을 위해서 거기 가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신문에도 많이 나오듯이 리쇼어링 한다고 그러죠. 다시 기술력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은 혁신하지 않으면 정말 따라오기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미칠 영향력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노동의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관계보다는 프리 에이전트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어떤 이 노동 그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이 클라우드, 휴먼 클라우드로 해서 이렇게 온 디맨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그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들의 그 권익이나 권익 보호가 상당히 침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어떤 사회상에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에이전트로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그 노동이 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고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노동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 꼭 내가 목적하는 바와 일치해야만 일을 하고 안 그러면 그것도 보지도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또 이런 젊은이들은 일과 삶의 밸런스가 아니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사회적 트렌드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런 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그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이 가지고 오는 어떤 파괴적 혁신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의 사업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업체가 뭐 헬스케어를 한다든지 자동차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저도 뭐 메디아에서 볼 때는 LG전자가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LG전자 전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기 자동차로 변신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거에는 한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것을 아주 좀 저항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를 빨리 취합해서 빨리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이 바이오로직 할 때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품질 향상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멘스와 스탠포드 대학의 ISD라는 그룹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지멘스는 전기회사죠. 스탠포드에서는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위상 수학을 이용해서 어널리시스 하는 걸 결합해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제 사업의 그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규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 플랫폼 기업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제 장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사업이 커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시대의 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정부도 뭐 이런 말을 쓰면 좀 안 되겠지만 국민을 가버닝, 아주 통치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국민들 똑똑해지니까 국민들을 잘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 전자정부나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업무 능력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잘못하면 어떤 사람을 통제하거나 어떤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감시를 해야 되고, 또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의 힘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NGO와 같은 그 미시 권력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도 생존하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민첩해야 된다. 빨라야 됩니다. 이 대중의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되고,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회복, 레질런시. 배가 이렇게 한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뭐 한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다음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이 사회도 필요하고 정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지역과 도시입니다. 이거는 뉴대구 운동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사고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자동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노동 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와 도시는 몰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디트로이트 그 자동차 산업이 몰락한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도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도시와 그런 정서를 가질 수 있지만 도시는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도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대구에는 이제 망은 있는데 이 통신 제조업체는 없어서 누군가가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수단, 원활한 교통을 해야 되겠고, 교통에 그 디지털이 응용돼야 됩니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디지털이 응용이 돼야 되겠고, 또 중요하게는 이제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지만 그 분리수거된 그 재활용 용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 대부분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데이터의 부족, 데이터의 데피시트, 결핍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그 데이터를 집어두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데이터 엔트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이 산업이나 움직임, 어떤 변화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은 기업과 대학과 저희 뉴대국민과 이 시민사회가 결합이 되면 아주 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르는 것을 실질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기업과 대학과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4차 산업의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상황, 맥락, 진행. 이게 이제 저자의 언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상황을 잘 알아차리는 그런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지식이죠. 그 다음에 정서, sympathy, 마음,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지만 영감이라고 하면 인스파이어 되는 어떤 그런 건데 다른 언어로 말하면 deep insight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신체 지능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몸은 뭐 타고나는 게 아니고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똑바로 함으로써 품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피제네틱. 그러니까 유전자는 타고나지만 이 유전자 조절은 환경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운동을 해서 뭐 저자 4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은 지덕체인 것 같아요. 지덕체를 잘 개발시키는 그런 품성을 잘 개발시켜서 해야만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뉴대국 운동도 이러한 품성을 가지고 과학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혁신적으로 잘 수행한다면 대구의 르네상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신공학이 들었을 때 칼럼을 한번 뭐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그 글귀를 읽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스스로의 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으로 성장한다면 대구로 천도하여 통일신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했던 신라의 꿈이 21세기에 이루어질지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대구 경북이 통일된 선진 한국의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하는 날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지. 감사합니다.